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간간히 새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오랜만에 예도가 니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도가 했던 니체의 강의는 1차 자료들이 주로 많죠. 그죠? 물론 단편 강좌에도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 편으로 끝낸 강의들이 단편 강좌라고 하는데 한 50편 정도가 있고 1차 자료 강의도 도덕의 계보학, 선악의 저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독일어를 직접 읽어가면서 끝내놓은 것도 있고 거의 끝나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오늘은 니체를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한 위대한 철학자이자 예술가 그리고 문학가인 피에르 클로소프스키가 1969년도에 출간한 니체 엘르 세클 비시유 니체와 악순환이라고 하는 작품. 정말 가슴이 뛰죠. 그죠? 이 작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니체를 연구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니체 연구는 니체가 나치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니체는 마지막 형이상학자이다. 하이데거가 말했죠. 그죠? 이런 연구 정도였어. 그런데 30년대에 바따이가 클로소프스키와 더불어서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니체에 대한 사유를 공유하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둘레즈, 푸코, 데리다 등등이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니체 전제부로부터의 해석을 뒤집는 전복적 사유를 시도하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일단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드 후작의 에로스 개념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특히 니체의 몸철학과 또 연결되는 거야. 니체의 정신분석학적 사유, 그죠? 프로이트가 나타나기 이전에 니체가 프로이트 못지않게 더욱더 프로이트적으로 정신분석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도가 1차 자료 강의할 때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니체의 1차 자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직접 책을 읽으면서 그죠? 예도의 직역과 의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읽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유의 풍성함을 한번 맛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책 안 읽고 문자를 멀리하고 그죠? 공부하지 않는다, 사유하지 않는다, 전부 다 노예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책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자기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세우고 이런 고전 읽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는 그죠? 이 시대에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어. AI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자로 된 책을 그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그 삶의 철학은 고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다. 예도 철학, 예도 TV에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철학에 관심이 있고, 그죠? 현실 정치에도 관심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그죠? 예도 철학 모임에 4, 5개월 전에 20대 2명이 들어왔어. 정말 귀엽고 깜찍한 학부생들인데, 한 학생이 우리 예도 철학 모임의 막내죠, 그죠? 그러니까 가방에 영어 원서를 막 4-5권씩 들고 다니고, 어떨 때는 10권씩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 너 어디서 공부했냐? 이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도 살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이겠죠, 그죠? 그쪽에서도 살고 하면서 외국에서 주로 살았다. 그러면 아버님 직업이 이렇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친구인 거야. 그런데 철학에 관심을 갖고, 그죠? 매번 영어 원서를 들고 한 번씩 예도 철학 모임에서 질문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철학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입에 클로소프스키와 리오타르가 입에 달려 있는 거야. 너는 리오타르가 왜 좋냐? 너는 클로소프스키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번 클로소프스키의 악순환을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네가 언제 한번 악순환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 뭐 이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사겸사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클로소프스키는 그죠?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니체 철학의 그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밧다이와 더불어 바꿔놨던 핵심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푸코가 클로소프스키의 이 니체와 악순환을 철학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책이라 그랬고, 그리고 들레즈도 그렇게 좋아했고, 그죠? 데리다도 자기의 니체 연구, 그리고 니체의 문체를 연구했던 에프롱 등등, 그죠? 니체의 사유가 데리다에게서도 빠지면 데리다의 사유에서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면 돼.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해도 돼요. 들레즈, 푸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물론 들레즈에게는 이것이 베르그송과 합쳐진 어떤 그런 스피노자와, 그죠?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클로소프스키의 이 니체와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다양한 철학자들의 연구 방향에 영향을 줬다. 특히 프랑스에서 푸코와 들레즈의 그 업적, 그죠? 이것은 그때까지의 모든 니체 연구를 뒤집는 전복적 사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당연히 여기에는 클로소프스키와 푸코와 들레즈겠죠, 그죠? 예도가 볼 땐 데리다도 못지 않습니다. 독특한 데리다의 니체적 사유, 니체 읽기, 그죠?
클로소프스키 역시도 데리다가 여기서 그 읽기를 배운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니체의 전집에서 곧바로 니체의 그 주류 저작들, 니체 자신이 출간했던 저작들로 들어가기보다는 출간되지 않았던 노트, 편지, 유고집, 그죠? 등등에서 니체의 삶으로부터 니체의 중심 사상을 끌어내는, 그래서 변방의 유고 노트들과 편지로부터 주류 작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해체하면서 들어가서 니체의 철학의 핵심 개념들은 니체의 삶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읽기가 데리다의 해체 개념 안에 들어있잖아, 그죠? 여백을 읽어야 된다. 공백을 읽어야 된다. 철학에는 여백이 있다. 그리고 무심코 철학자가 썼던 그 무의식적 사유의 노트들, 이런 것들, 단편들, 그리고 단상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짧은 어떤 노트 속에 그려진 그 모든 기호들을 참조할 때에 심지어 각주도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해지려고 한다면 오히려 주변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보지 못하고 계속 써내려가는 맹점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로소프스키는 니체의 삶과 직접 관계된 노트와 편지들을 연구하면서 니체의 체험을 니체 작품의 철학 개념들과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클로소프스키는 이 악순환의 개념, 니체와 악순환의 개념을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을 니체와 연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악순환은 뭔가? Le cercle vicieux, 이 개념이 도대체 뭘까? 니체는 영원하기에 동일한 것,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우주적 힘의 의지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개인, 그죠? 이들의 삶 역시도 영원히 되돌아오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힘의 의지의 그 놀이 가운데 인간이 함께 여기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왜 클로소프스키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했을까? 점점 뚜껑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사유가 열리면서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와 악순환은 니체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니체의 주된 철학 개념들, 영원회귀, 힘의 의지, 무리 본능, 그리고 주인과 노예 등등 문화와 도덕의 해체,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데 이 작품을 관통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 힘의 의미는 광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악순환은 광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벌써 푸코도 보이고 들레즈도 보이고 그렇죠, 그죠? 광기가 정말 중요한 주제야, 이 작품에, 여러분. 응? 그래서 이것은 피에르 클로소프스키의 삶과도 관계돼. 클로소프스키의 어머니가 또 릴케의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잘 안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예도 차량 모임에 막내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는데, 클로소프스키의 부모님은 폴란드계, 그죠? 프랑스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전부 다가 화가요, 예술가였어. 그러니까 클로소프스키도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청소년기가, 소년이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주 젊은 시절에, 그죠? 벌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들로부터 공부도 배우고 우정을 나누기도 했던 그 유명한 앙드레 지드의 조수였고요. 그리고 릴케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행운아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부 다 예술가요. 클로소프스키도 예술적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이자 예술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0년대에는 이제 그 유명한 조르주 바따유를 만나서 우정을 나누면서 니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층에 숨겨진 그 충동, 에로스, 에로티즘 등등. 그래서 이 바따이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은 니체와 사드 후작과 결합된 정신분석, 프로이트 락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 정신분석 개념에서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개념을 확장해 버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이 정신분석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드 후작, 위대한 문학의 대가들, 그리고 니체를 통과하는 몸철학,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렵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해. 문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이건 뭐 평생 공부만 하다가 죽으라는 건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문학과 철학은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뭘 끝내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바따이랑 만나서 니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유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드 후작, 에로스의 대가인 사드 후작의 작품들, 소돔의 120일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프랑스에서 재출간되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로소프스키를 모르고는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따이도 알아야 되고, 블랑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대가들을 알아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클로소프스키도 들어간다. 특히 이 69년도 작품, 그리고 50년대 뭐 소설 작품들, 다양한
문학 작품, 비평서들, 그리고 폴란드계 프랑스인이라서 이름도 그래서 클로소프스키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독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 작품을 또 불어로 번역하기도 했어. 비트겐슈타인, 발터 베냐민, 그리고 하이데거 등등 엄청난 철학자죠, 그죠? 그래서 클로소프스키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69년도에 니체와 악순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철학자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고, 예술가나 영화 감독이나 그리고 그림도 그렸고, 그죠?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니체를 전복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읽는 것으로 어떤 프랑스 니체 읽기에 출발점이 됐던 거야, 여러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성의 주체, 이게 뇌겠죠,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와 뇌의 관계, 이것이 니체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실존의 두통의 경험, 그죠? 뇌연화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실존의 고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뇌는 신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전복적 읽기를 통하여 니체는 이제 모더니즘의 주체 철학을 해체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단선적인 어떤 직선적 시간관에서 볼 때는 그 이전의 시간은 비가역적 시간이잖아.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데 이 영원회귀의 운동 안에 붙잡혀 있는 이 인간의 힘의 의지는 그냥 여기에서 이런 시간성 안에서 비가역적으로, 그죠? 붙잡혀서 충동을 따라 살아가. 그런데 인간은 또한 이러한 신체의 충동에 의하여 그냥 뇌의 작용이 해체되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지를 가역적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원초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주적 시간이 매 순간 다시, 그죠? 그때마다 되돌아오잖아, 해마다. 그런데 그게 동일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아니죠. 매번 새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야. 맞죠, 그죠? 우주적 자연의 힘의 의지 역시도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엔 목적이 있어? 의미가 있어, 여러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 영원히 되돌아오는 삶은 단지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러한 악순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치면 당연히 니체가 아니겠죠. 이건 여기에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다양한 우주적 힘의 의지는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충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의지는 우주적 이 세계의 영원회귀의 충동과, 그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지는 종속되어 있어. 그러나 인간은 이걸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가역적 시간을 원한운동으로 바꾸면 그것은 언제나 순간은 다시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뒤집어 엎는, 전도시키는, 전복시키는 그런 사유를 니체의 영혼회귀의 사상에서 끌어내는 게 바로 클로소프스키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이 힘의 의지, 영혼회귀에서 작동하는 이 힘의 의지는 단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 그죠? 모든 것, 그리고 돌아가는 우주의 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면, 그리고 그것이 활짝 피면 질 때가 있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핀다. 응? 그냥 이러한 수동적인, 여기에 의지를 그냥 맡기고 이것에 따라서 잠재적인 무리 본능에 자기를 내맡기는 게 아니라 이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꿀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창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적 시간인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여러분, 니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응? 이러한 의지, 이러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이 의지는 단지 수동적인 힘으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간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해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영원회귀는 뭐야? 영원회귀는 악순환으로서 인간의 창조의 의지로 바뀌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순환을 파괴하고 다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창조의 힘. 어린 나이에 대한 비유도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서 뭐야? 니체에게 있어서 이 초인의 의미도 파괴하는 힘을 통하여 창조하는 힘인 거예요. 예도가 볼 때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에게서 니체의 이 악순환,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의지는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개념, 팍티치테트, 게보르펜하이트, 내던져져 있음, 그리고 베핀틀리히카이트, 처해 있음까지도,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하고 다시 건너갈 수 있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순환고리를 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의 힘. 인도 신화에서는 칼리 여신이 이런 역할을 하잖아. 파괴하면서 창조하는 그 힘을 바로 클로소프스키는 영원회귀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의, 그죠? 일부의 몸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잠언이 있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아. 여기에서 니체는 자라는 개념과 자기라는 개념을 구분하잖아. 자아는 젤프스트고 자기는 젤프스트고 자아는 뭐야? 이히야, 독일어로.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무의식적인 신체와 관련된 복수적 자아고, 그죠? 신체적 자아인 거야. 그런데 이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이 무의식적 신체적 복수적 다수성에 의하여, 복수적 자아들에 의하여, 이게 자기죠, 그죠? 조정당하는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이성을 결정하는 거지, 이성이 신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명제가 들어있고, 여기 무의식적 신체적 자기라는 개념으로부터 칼 융이 자기 자신의 심층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자기 개념으로 갖고 가잖아, 칼 융이. 그런데 이 영원회계의 작품에서도 그 클로소프스키가, 그죠? 그 악순환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 니체는 직접 뇌연한증을 앓으면서 사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유가 단절되면서 신체가 갖고 오는 그 고통, 뇌와의 부조화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신체는 단지 어떤 개인을 형성하는 물리적이고 생리학적인 조건, 이 수준, 개인의 경계를 짓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양,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기라는 개념, 자아라는 개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신체를 표현하는 무의식적 자기가 이 자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것은 복수적 자아로서 신체에는 다양한 그러한 충동들이 있고, 이것이 우연적인 우주적 힘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시, 자아를, 그죠? 자기가 자아를 조종하고 잠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힘의 의지의 환경에 의하여 신체가 반응을 보이고 거기서 충동이 일어나잖아. 이 우연한 충동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뇌의 작용을 훈련시키는 거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수동적 존재죠, 그죠? 니체에게로 가면 니체가 두통을 겪으면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 속에는 무수한 자아들이 복수적으로 무리 본능으로 숨어 있고, 잠재태로서, 그리고 내가 나의 뇌를 통하여 내가 오늘 저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러한 이성의 작용은 잠시 우연적인 결정에 의하여 개인이라는 자아가 신체 전체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시적 현상은 임무가 끝나면 해체되고 다시 복수적 자아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차이와 반복의 첫 부분에 나오는 들레즈의 시간성, 과거를 설명하는 데서도 나타나잖아. 베르그손의 복수적 다수적 자아, 이것이 삶과 관계하여, 신체와 관계하여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삶의 환경에 의하여 목적이 생기면 인간은 뭐야? 여기로부터 이 신체 작용을 통합하여
잠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니체는 신체의 복수적 자기, 젤프스트, 이 자기가 우연적인 연합에 의하여 이성이라고 하는 이시를 만들어낸다 그래. 그러니까 이성은 단지 복수적 신체의 무의식적 이성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니체 자신이 겪은 그 두통, 질병의 경험이, 그죠? 어느 날 1881년 늦여름에 스위스의 아름다운 고지대 실스 마리아에서 영원핵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그 자아로, 그죠? 탄생하잖아. 그 고통의 자아로부터 탄생하면서 영원핵에는 계시가 되고, 그것은 이제 니체의 철학에서 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원핵이는 뭐야? 그러면 그 영원핵이는 단지 이 우주적 환경, 이 세계의 환경, 그래서 힘의 의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 작용, 그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적 힘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거예요. 니체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루살로메가 만약에 니체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니체는 단지 이러한 초인과 같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이성에 근거하여, 그죠? 자기 삶을 진행시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무리 본능에 빠져서 그냥 그런 철학자로, 그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루살로메는 니체에게 부재의 기억을 남기고, 그죠? 니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삶의 힘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영원에게 계시를 받고 이 우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동기를 준 것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루살로메의 기억은 루살로메에 대한 니체의 사랑, 이 관계는 뭐예요? 니체에게는 하나의 덫이었던 거지. 예도도 이전에 루살로메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해석했던 거야, 여러분. 클로소프스키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의 작용이 이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통합적 자아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연적으로 잠시 모였다가 해체되는 그런 인격체라고 한다면, 동일한 자아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 세계에 동일한 자아는 있을 수도 없고, 동일하기는커녕 매 순간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자아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 본능에 빠진 자들은 단지 이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안주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그 특이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 본능에 빠진 자, 그는 노예 도덕에 빠진 자야, 니체에게서도.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 운명
이 정해놓은 그 수레바퀴에서, 그죠? 그 종속된 의지의 연결고리를 끊고, 순환의 고리를 끊고, 악순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새로운 창조의 의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는 뭐야? 그는 바로 영원회기의 진정한 창조자요, 진정한 초인이요, 진정한 힘의 의지를 존재에 각인하는 자인가요. 그래서 니체가 힘의 의지 노트 말년의 유고에서 그러잖아. 가장 큰 힘의 의지는 존재의 생성을 각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클로소프스키의 모든 악순환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 생성하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이 영원핵이라고 하는 우주적 생성에 나의 존재를 각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뿐인 생 안에 나는 언제나 나의 무한한 잠재적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복수성의 자아를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 무한한 초인의 길을 갔던 위대한 자들의 길을 따라서 나는 또 다른 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나는 곧 타자라고 하는 그 랭보의 명언을 그죠?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 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말년의 힘의 의지 노트는 뭐야? 곳곳에서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달린 자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뭐 역사의 위인들 카이사르, 나폴레옹 뭐 뿐만 아니라 온갖 위인들을 말하지만 이 모든 자들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는 언제나 다시 태어나는 타자다. 나는 언제나 영원회기 속에서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 악순환을 통하여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하고 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래서 니체로부터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헤르만 헥세 역시도 그러잖아. 데미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 그죠?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새와 같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자기만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와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악순환의 개념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도, 특정한 방향도, 확실한 의미도 이 생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우주적 생명체들이 힘의 의지를 통하여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다라고 한다면 이 생성에 나의 존재를 각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나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무한한 존재 가능을 긍정한다는 것, 그건 바로 초인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자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죠? 이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단지 이 순환고리에 잡혀져 있다는 건 니체에게서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부르주아 문화, 그리고 부르주아 도덕, 여기에 따라서 신사와 숙녀로 불리는 이런 문화, 지금까지 사회가 나에게 가치를 매겼던 그러한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죠? 나만의 나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들레즈가 청계의 고원에서 르드분히 나만의 동물 되기, 나만의 여자 되기, 나만의 인간 되기, 나만의 되기를 통하여 접속과 단절을 통하여 다시 나 자신이 되어가는 모습. 리좀적 사유에도 그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회귀는 단지 동일한 자아가 반복되고 동일한 이 우주적 존재자들이 힘의 의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새롭게 생성되지만, 그러나 이 생성에 나의 존재를 각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인이 자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체는 마르크스 못지않는 전복적 사유, 기존 질서에 있었던 응시행 레짐을 깰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사고를 줬다라고 들레즈와 푸코는 사유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뭐 데리다도 못지않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익은 지식으로 예도 철학 강의에 댓글로 뭐 선생님 니체는 마르크스처럼 사회적인 어떤 계급도 말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런 것도 말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극복해가는 무슨 깨달은 자의 길처럼 선사와 같은 그런 말만 한 자 아닌가요? 니체를 한 사람이 마르크스를 말한다는 건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전복적 사유,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철학 역시도 제대로 공부한 자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불교도. 여러분, 붓다가 가르쳐준, 그죠?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도가 니체랑 연결해가 강의도 했잖아. 단편강, 니체 단편강좌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 읽어도,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게 불교야, 여러분. 이 넘어감 자체, 이 생성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운명을 그냥 아모르 파티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하면서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나, 이 나는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매 순간 다른 변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원앙고리를 깨고, 그죠? 깨는 거. 그래서 악순환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비가역적인 이 운동을 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건 뭐예요? 이 의지를 창조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무리 본능에도 빠져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문화적 도덕적 부르주아의 안일함에도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이 넘어가고 창조하는 자. 오늘날 예술가들과, 그죠? 오늘날 철학자들과 문학가들, 그리고 다양한 끊임없는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니체와 악순환은 그죠? 얼마나 니체가 가르쳐준 그런 사유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겠냐고. 정말 그래서 악순환은 연결고리를 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회 체계도 전복시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단지 특정 이 생의 움직임 속에 나의 의지를 맡겨놓지 않는 거예요. 파괴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초인이야, 여러분. 그래서 초인은 이 악순환을 통하여 창조하는 자예요. 그는 진정한 주인이에요. 너의 도덕을 빨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니란 명제를 버리고 창조하는 자예요. 이 아방가르드적 자세, 맨 앞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 그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자예요. 지금까지 나의 신체를 안일하게 덮어주었던 그 알을 깰 수 있는 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나의 세계를 깰 수 있는 자, 그죠? 그만이 악순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 그만이 가장 큰 힘의 의지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 그만이 이 우주적 생성에 자기만의 존재를 각인하는 자. 그래서 생은 뭐예요? 이 잠재적 다수성의 신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무의식의 자기를 끊임없이 현실태로 끌어올려서 유흥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자인 거야, 여러분. 그는 결코 안주하는 자가 아니야. 안일함에 갇혀서 안일한 행복에 노래 부르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지평을 창조해가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운명을 또 받아들이고 또다시 파괴하고 건너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그죠? 이런 자가 삶을 긍정하는 자겠지. 그래서 클로소프스키의 니체와 악순환에서 악순환은 삶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라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순환고리를 깨고 새롭게 악순환을 창조해서 자기만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생성의 존재를 각인한다는 거, 그죠? 재미있었죠, 여러분? 아마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클로소프스키의 작품에 대한 주스